정부 초기 인사의 변곡점이 될 슈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 시험대에 오른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공언하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목표까지 내건 야당과 후보자 모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여당 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진 가운데 여야의 화력이 가장 집중된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외교 문제는 물론 위장 전입,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남편과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같은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전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초반 인사 검증이라는 높은 허들을 마주한 문재인 정부. 과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겨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6월 7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세 후보자가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여야의 치열한 불꽃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읽으면서 그 프롬프트 읽으면서 왜 버벅거렸는지 모르시죠?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요새 너무 그게 아니라 불꽃 공방이라고 썼는데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의원들이 너무 못했다. 근데 불꽃 공방이라는 건 양자가 내공이 치열하게 붙는 거 아니에요? 불꽃 공방이 아니라 저 무슨 손꽃 공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불꽃 공방 아닌데로 더 버벅거린 거예요. 그러셨구나. 지나치게 솔직한 게 저의 단점입니다. 그러게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차지원 어디 교수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자막으로 나간과 동시에 패널분들이 상당히 흥겨워합니다. 패널분들의 세 분의 DNA 특징은 관심봉자입니다. 잘했죠? 관종 아닌데요. 네. 그래요? 네, 관심 무서워요. 관 원장의 동생이 관종이에요. 네. 안 웃겼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 오늘 직접 나가보셨어요? 아니, 오늘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그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거를 유튜브로도 보고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했는데요. 오늘 슈퍼 수요일이라고 기자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지금도 아마 마감 중인 기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시청률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우보다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렇죠. 계속 털었으니까 지금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인기가 제일 높았던 것 같다. 시청자 평을 하자면. 그래서 오늘 슈퍼 수요일. 과연 오늘 밤에 슈퍼문이 뜰 거냐 안 뜰 거냐. 청문회가 다 통과되면 슈퍼문이 뜨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합니다.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틀간 인사청문회 하기 때문에요. 목요일에 슈퍼문이 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목요일에 슈퍼문이 뜰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반달이 뜰 거냐. 세 분 다 지켜보셨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그 방송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패널로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정치와 관련된 것도 막 나와요? 그럼 마구 던져요? 그거 옳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일단 뭐 관련돼서 저는 이제 청문회 부분 얘기를 하면요. 어쨌든 그냥 뭐 이게 그 후보 검증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도 감정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도 꽤 많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적 평론가, 전문가인 척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 없냐 이거예요. 저는 근데 변호사보다 정치평론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이 아니야. 그걸 묻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청문회장이 말 돌려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저는 그 정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평론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공천 좀 출마할 거예요? 전문가 아니네, 그럼. 아닙니다. 제가 2020년 공천 줄게요. 제가 당대표 할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한 얘기네. 청문회가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국민 반대도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지영 교수에게. 거의 자백을 받는 수준이에요. 저한테도 청문회 모드로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아니, 전 진짜 이상한 게 요즘은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또 총선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일찍이 일깨우고 여론조사는 과학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들 다 데뷔시켰어요, 제가. 네. 나오는 사람 고정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보잖아요. 그거 끝났고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이분들이 벼랑간 정치평론가 됐고 여기저기로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가지 마라, 당신들. 전문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 하면서 정치 야매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 야매. 일본말. 방송 부적합 아닌가요? 방심에서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약간 사투리 쓰니까 엄청 참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예. 참 끝이 기네. 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번 청문회도 그랬습니다만 결국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오늘도 좀 부족했다. 한 분씩 한번 뜯어보시죠. 강경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위장 전입 관련된 의혹과 그리고 정여세 탈루, 그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셀프 고백했다시피 본인이 오늘 무조건 몸을 낮췄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딸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교로 지금 옮기는 게 어떨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꼭 당시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근데 거기가 그 친척집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학교장 그렇죠. 집이고 이하 학원의 위장 전입을 위한 허브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냐 한 20명 정도가 거기에 위장 전입을 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은 잘 파악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인들이 채택이 돼 있었는데 이하 여고의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다른 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고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나이로 91, 이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아마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27년생 송혜 선생하고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왜 못 나오시? 송혜 선생 사회도 보는데.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대다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아주 비중 있는 자리 나와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앉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아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딸의 그 정여세 탈루 문제라든지 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강경화 그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딸만 셋인 가정의 맏딸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산이 별로 없는 친정부모를 내가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창기부터 남편과 재산을 아예 독립적으로 서로 각자가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니까 친정부모와 관련된 재산을 하면서 자기 재산 따로 하고 남편 재산대로 따로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남편 재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본인이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본인은 그동안 또 외국에 가 있고 하는 바람에 상황을 잘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걸 지켜본 많은 주부들이 그 강경화 후보자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국 남자들 이 꼴보수인데 이 부인이 친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허용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그런 부군의 외조가 있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약간은 조금 이렇게 톤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청함이네요. 예? 청문회를 하면 미담이 쏟아진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일까지 이제 또 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강경화 후보자한테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도 내일까지 하나요? 이틀 하죠. 두 분 다, 세 분 다 이틀 하나요? 예. 왜냐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몰라요. 오늘 끝나는 거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냥 세 분 다 김희수, 강경화, 네. 김동연 오늘 하고 또 내일까지. 내일까지 하죠. 네. 그분들 중에 표결을 통과해야 될 분은 누구죠? 헌법재판소장 내정 김희수. 예, 나머지 두 분은 청문회에서 뭐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판단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화 어떻게 보셨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지적해 보세요. 그건 고춧가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예. 뭐 꼭 집어서 뭐 위장 전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딸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해명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그 강경화 후보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완벽한 후보자 모든 점에 있어서 완벽한 무결점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참 힘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 관련된 부분이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보고를 받고도 고심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밀었다면 그래도 정책이라든지 더 큰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물론 그 지난 내 상당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잘못한다는 게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볼 때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거 본인들은 그렇게 완벽무결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치 본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막 벌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게 내가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하는데 보고 가만히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네들은 못하다가 왜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조대진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득력이 없는 게 조대진 변호사께서 이제 정치나 공직 이런 데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왜 자꾸 저를 출마를 시키시나요? 아니 집안이 그 순천에 아주 그 뛰어난 재력가 아니에요. 나도 검증하면 나도 나오니까 내가 미리 자락을 깔아놓고 이 정도 결함은 다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 인사청문회로 자꾸 들어가는. 조대진 변호사 청문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임명권자가 모든 부분을 체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궤적까지도 다 책임지라 그게 업무 수행에 관련돼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넘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업무 수행 능력, 네. 정책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도 일부 하나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인사 검증에서 어쨌든 이제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도 하고요. 예. 동시에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데 이 재밌는 포인트는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칼날을 벼르고 세게 예. 공격을 하는 반면 또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정책 이제 검증을 정책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G2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 수 있냐,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위안부 이런 협상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 뭐 이제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해서 이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여당 의원들은 초반에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그 유일한 여성 후보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고 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 혹은 또 한국 관료 사회에 굉장히 둔감할 것이다. 그래서 조직 장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내공이 있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아니, 외교부에서 어쨌든 나가서 10년 살았지만 네. 외교부 그 공무원들도 그 아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외교부 공무원들과 교류가 많았을 거고 네. 외교부 내에서의 평가는 대단히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라고 그렇죠. 한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이제 좀 나뉘는데요. 이를테면 외교부의 북미 엘리트 집단 안에서는 되겠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 되겠냐라고 하는 뒤에 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돼야 할 텐데. 그렇죠. 예,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워낙 그 이제 평가가 좋은 게 워낙 그 뛰어난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단 외교가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무대에서 활동했었던 국제 NGO 관련자들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 그 한 내용을 좀 종합을 아직까지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격 일변도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대화와 그다음에 어쨌든 압박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술을 쓴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유엔에서 내가 매일 했던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로 했었던 것이 갈등 협상, 조정자의 그렇죠. 역할. 갈등 해결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그 본류하고는 조금 빗나간 거지만 조대면 변호사님 외교부 내에 이른바 이제 외시 출신들 그 엘리트 메인 그 주류 라인에서 이거 비고시 출신이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기득 세력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좀 돌거든요.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외교관이라는 그 집단 자체도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 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느 국가를 가는 뭐 대북 그렇죠. 라인, 뭐 예. 북미 라인이 뭐 힘이 제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평균적인 지식 속에서도 지금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외교 그 라인의 정통 라인을 안 따라간 사람이 지금 수장으로 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견제 세력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추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뭔가 변화를 공직사에서는 변화를 주려고 하면 더 이제 좀 거세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그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에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자신의 별칭을 외교부 직원들은 다 기름장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교부 직원들의 이런 이중성, 좀 이렇게 그 간사스러움,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난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안 좋은 소문도 도는데 또 외교부 직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 다 나가라고 이게 지금 무슨 시위하는 거냐고. 없을 때는 남의 편, 힘 세지면 내 편, 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외교부 직원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아니 비하한 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유만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는 수장. 그러니까 전부 다 기름장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기에도 다 비슷하게 기름장어처럼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아, 기름장어를 한자로 하면 유만이? 예, 그렇죠. 많이 장어만이? 장어만점. 장어만점입니다. 기름류에. 그럼 장어집 가서 만 주세요. 그러면 줘요? 이상한 말들을 쓰죠.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만만 주세요. 장어 2마리 줍니까? 장어 수협을 양만 수협인가를 부릅니다. 양만 예, 수요. 양만 수협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쪽 출신이니까 잘 아시는구나. 저는 장어를 집에서 장어 기르지는 사업도 하세요? 아, 양만 수요.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서 얘기해요. 우리 당황해갖고 유만? 그리고 기름 유자에 기름 유자에. 그 그러니까 장어만. 기름 장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만 선생이라고 아, 유만 박지원 반 선생. 예. 뉴턴은 들어봤어도 뉴만은 못 들어봤다. 그랬습니다. 아, 쇼트래블도 유만. 아, 재밌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 아, 예. 시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름장 하면 유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나는 근데 이 하다가 이제 이것과 관계없는데 기자분들이 얘기하다 기시감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예. 그 일반 사람들 들은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소구력. 소구력. 아, 그런가요? 나쁜 말들이에요, 그런 거. 참 나빠요,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데자비하면 아시잖아요. 대장. 데자뷰도 전 잘 몰라요. 이거 잘하시는 거. 예. 아, 데자뷰는 난 불어예요. 아니, 뭐, 그런데 이용해서 이렇게 기시감으로 쓰니까요. 네. 아, 근데 기시감, 소구력 이런 건 진짜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네. 돼요. 이거 근데 얘기 그만해. 내일 또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은 여성으로서 천장을 깨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또 이 청문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또 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하나 양향자 스토리가 또. 예, 그렇죠. 사실 제가 이 강경화 후보자를 한 98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외교부 계실 때 같이 사석에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세종대학인가 어디 강의를 하시다가 영어를 잘해서 국회의장실에 전문 통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워낙 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부담감이 커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일본어는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시니까 일본어 영어 통역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통역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느냐를 항상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강경화 후보자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내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98년도에 만난 얘기하다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98년도에 상당히 만나봤더니. 만나서 그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그 뒤에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아, 저분의 역량이 이제 상당히 그 세상에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아니, 외무고시를 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외무고시 보러 갈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외무고시를 치려고 했는데 본인이 헌법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자신이 공부해왔던 부분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자신이 우리 조대준 변호사도 외무 사법고시 어려갖고 로스쿨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부친이 강창선 아나운서인가 그래요. KBS 출신인데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창시를 지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아마 외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헌법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한국을 둘러싼 여러 안보 현안, 외교 현안에 대해서 통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담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터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제 왜 강경화 카드를 썼냐, 저는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의혹의 해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카드를 왜 쓰려고 하는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성이라는 점,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 그런 개인사보다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그러면 오로지 북한 문제, 그리고 오로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 그리고 미국 중심적인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변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안보와 해석이 경제. 아니면 청와대 메시지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아니면 소통력이 있어갖고.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취재도 하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경제와 안보를 투트랙으로 해서 이를테면은 미국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한 일극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까지도 퍼뜨려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 방향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인권 강국으로서도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가 알아주는 이런 수준 높은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그리고 또 이제 북핵 문제도 이제 그 압박 중심이 아니라 대화로 타협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뚫어나가는 방향, 여러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비전도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강경하다, 이런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척 저는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강경화 이번에 장관 후보가 내정자가 대북 문제를 압박과 대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유엔에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 언론에서 발표난 것 중에서도 대화 부분은 쏙 빼고 나머지 언론, 우리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이 압박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그 방침에 압박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경화처럼 유엔에 정통한 분들, 대외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갔는지 간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예. 객관적. 이번에 이제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예. 지지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그렇죠. 언론이? 예. 그거 자기 직접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 맞아요. 예, 그 이런 얘기를 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국제 인사가 한반도 문제를 비단 남한의 문제로만 이제 복속시켜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 한반도 전체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동북아 정세를 한눈으로 갖다 놓고 보면서 예. 풀 수 있는 지혜, 해안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저는 오늘 청문회를 안 봤지만 기사를 보면서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런 거예요. 2015년 12월 28일인가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 협정을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이 협정인지 국가 간 협약인지 조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국의 외무장관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실무자들이요. 그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냐면 아주 뭐 적절한 타결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참 의아했다. 사실 이게 적절한 답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아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 지지하는 발언한 것은 정권 지향적이고 어찌 보면 강경화 후보자 그 내정자 같은 경우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기문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른 생각을 하셨던지 제대로 안 보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건 이상하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그 강경화 후보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게 문서로서 명확하게 협약의 요건을 안 갖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합의를 파기한다는 그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이건 명백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협약이 안 체결됐다. 그러니까 정식의 무슨 관련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게 또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합의 파기 쪽으로 마치 뭐 지금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바꾸더라도 잘못된 것이냐 보도하는 언론들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mfort women.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제페니스 예. 섹스 슬레이버 일본군 성노예. 심지어는 그 옛날 클린턴 국무장관도 섹스 슬레이브라는 이야기를 썼었죠. 심지어 그 안나라당에서 8년간 대변인 했던 전역 의원조차도 예, 예. 일본 통화니에 일본에서 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분도 컴포트 위민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 근데 이분 그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입장을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그렇죠. 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강경하게 이름도 강경화 아니에요. 강경화 꽃. 사실 그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근무를 한 것도 주로 이 국제 인권 관련된 문제를 종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위안부의 그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위안부로 갔다 오신 할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합의를 해본들 그것이 어떤 사용이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돈을 받는 걸 조건으로 그걸 했지 않습니까? 동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외교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일체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합의 자체를 그때 일본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역적이다. 이제는 한 번 합의하고 나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이제 돌릴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못을 박은 거다. 대못을 박은 거다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외교부가 입도 뻥긋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 대못을 뽑아낼 수 있는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차재현 교수님 저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왜요? 그리고 그 삼겹살 찍으러 갑시다. 결정했죠? 오늘 저하고 내린 결정은 최종적 불가역적 결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 씁니까? 그렇죠. 제가 좀 황당하잖아요. 최종적입니다. 이 결정은 불가역적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일본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한국의 우리가 외교부. 그럼 나갔으면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가차부차 말할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갔다는 부분이 그게 문제라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된다. 네.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게 일본 표현이라는 거 처음 들었죠. 네, 예, 기자가 그런 거 아셔야죠. 죄송합니다. 하야하시겠어요? 네, 하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문어체로는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문어체로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일상적으로 야 오늘 최종 결정한 거야? 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최종적 결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문어에서는. 그렇죠. 구어에서는. 정의라는 말이 없죠. 구어에서는. 예, 예. 그 말 자체가 일본 애들이 요구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소구력이 있죠? 네. 그리고 정정해야 될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정정해야 될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모른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인사청문회가 예. 김희수 헌법재판관만 내일까지고 네. 김동연, 강경화는 오늘 끝난 거죠.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장관은 하루예요. 역시 전직 국회의원이라서 아니요, 표결을 요구하는 건 이틀을 하고요. 기준을 요구하는 거는 이틀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그 보고서 채택은 하루.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이 안 올라오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너희들이 실수하면 우리가 알아서 아 하면 하고 알아들을게 그러는 거예요.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몰랐으니까. 정정했으니까 사과 안 해도 돼요. 끝까지 버텨 사과 안 하고. 자, 김동연 그 장관은 별 할 얘기가 없나요? 아니죠. 김동연 장관도 사실 뭐 이야기할 부분이 있죠. 이 김동연 아까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하겠죠. 아닙니다. 뭐 그 말씀 주신 대로 예. 대부분 흑수저의 뭐 전형이라고 뭐 보여질 정도로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지적이 없었는데요. 병역 검사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 왜 시력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냐, 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병역 기피를 명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딱히 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만한 그 근거도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당사자가 선의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의? 어서 많이 듣던 표현인데. 그 선의가 아니라. 아니, 충남의 선의? 아, 차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그 정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김동연 그 이제 그 경제부총리죠. 예. 그분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 중심으로 만드는 거다. 예. 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공공부문은 마중물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뭐 꼭 배치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그 가계 소득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러니까 오늘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데 그걸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지명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동의하지 못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이랬을 수도 있죠. 동의는 안 하지만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제 국정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동의를 완전 보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과거 정부 때 했던 행위들, 4대강 문제, 예. 그리고 또 복지 부분에서 이 보편적 복지 부분에서 재벌 손자까지 왜 누리과정 같은데 돈을 다 주느냐 그런데 반대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때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당히 좀 공격을 했었죠. 예. 했는데 뭐 김동연 또 경제부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또 뭐 그 예산실장 또 기재부 2차관 이런 중심으로 하면서 그때는 또 관료로서 어차피 따라가야 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맹쾌하게는 해명은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이제 이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확실한 자기 입장을 관철시켜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변했으면 야당 의원들이 꿈쩍 못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정책에 반대해서 사표 내고 나가야 됐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은 누가 책임지죠?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이 그때 상사로 데리고 있었던 김강림 의원이 있습니다. 김강림 재경부 차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예산 부분도 같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 가장 잘하는 인사가 지금 어디 당인데 김강림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죠. 그래 아주 잘한 인사. 가장 잘한 인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은 안 나왔나요? 청문위원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 직책이 어떻게 돼요? 김강림 의원이 차관이었고? 차관이었고 그때는 아마 한 국장 정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예. 김강림 의원이 차관을 한 것이 제 기억으로 한 2004년,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이현재 장관 시절에 했거든요. 가장 잘한 인사가 김동연 후보자를 경제수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안 따지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고 상당히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태클을 걸기가 쉽지 않을 거라. 전반적으로 논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강경화 의원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란이 이제까지 막 있다가 막상 청문회가 들어가니까 청문회를 하니까 미담이 쏟아진다. 예.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두고 과연 야당 맞느냐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홍문종 의원이 오늘 청문회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그동안 호랑이처럼 하시더니 오늘은 다 토끼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다른 유한 동물 토끼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호랑이가 아닌 호랑이처럼 굴든 지금은 지금은 고양이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로. 실제로 청문회에서 어찌 보면 예. 강경화 후보자의 판정승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때면은 강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도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국민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해명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심지어 야당 의원들 가운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자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 성직적 뽑는 거 아니다. 예,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고 옛날처럼 이렇게 정보에 어둡지 않고 많은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전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깜깜이 인사청문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너무 썸씽류가 없는 거 아니냐. 새로운 의혹 하나 제대로 변별한 것 제기하지 못하고 특별한 것 없이 언론이 제기한 문제들을 혹은 또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 제기들을 재탕하는 수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히려 역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경 의원은 의외로 청문회에 대해서 쿨하더라고요. 그 도덕적 하자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직무 연관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는 그렇죠. 건데 예. 너무 그런 거 성직자 구하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정부에 대한 분석 내일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청문회에 관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당시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근데 거기가 그 친척집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학교 의장 그렇죠. 집이고 이하 학원의 위장 전입을 위한 허브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냐. 한 20명 정도가 거기에 위장 전입을 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은 잘 파악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인들이 채택이 돼 있었는데 이하 여고의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다른 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고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나이로 뭐 91, 이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아마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27년생 송혜 선생하고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근데 왜 못 나오시? 송혜 선생 사회도 보는데.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대다수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아주 비중 있는 자리 나와서 말씀하시기가 그렇죠.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아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딸의 그 정여시 탈루 문제라든지 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딸만 셋인 가정의 맏딸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산이 별로 없는 친정부모를 내가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창기부터 남편과 재산을 아예 독립적으로 서로 각자가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니까 친정부모와 관련된 재산을 하면서 자기 재산은 따로 하고 남편 재산대로 따로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남편 재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본인이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본인은 그동안 또 외국에 가 있고 하는 바람에 상황을 잘 몰랐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걸 지켜본 많은 주부들이 야, 그 강경화 후보자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국 남자들 이 꼴보수인데 이 부인이 친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허용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그런 부군의 외조가 있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약간은 조금 이렇게 톤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청함이네요. 예? 청함이 청문회를 하면 미담이 쏟아진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내일까지 이제 또 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강경화 후보자한테는 조금은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도 내일까지 하나요? 예, 네. 예, 이틀 하죠. 예. 두 분 다, 세 분 다 예, 이틀 예, 하나요? 예, 예. 왜냐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몰라요. 오늘 끝나는 거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냥 세 분 다 김희수, 강경화, 네. 김동연. 오늘 하고 또 내일까지. 내일까지 하죠. 어허. 그분들 중에 표결을 통과해야 될 분은 누구죠? 헌법재판소장 내정된 김희수. 예, 나머지 두 분은 두 분은 청문회에서 뭐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바로 판단.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화 어떻게 보셨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지적해 보세요. 오늘 고춧가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예. 뭐 꼭 집어서 뭐 위장 전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딸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해명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 후보자 경우보다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렇죠. 계속 털었으니까 지금까지. 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인기가 제일 높았던 것 같다. 시청자 평을 하자면 시청자 평을 하자면. 예. 그래서 오늘 슈퍼 수요일. 예. 과연 오늘 밤에 슈퍼문이 뜰 거냐 안 뜰 거냐. 청문회가 다 통과되면 슈퍼문이 뜨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합니다. 아,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틀간 인사청문회 하기 때문에요. 예. 목요일에 슈퍼문이 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목요일에 슈퍼문이 뜰 거냐 말 거냐. 예. 아니면 반달이 뜰 거냐. 세 분 다 지켜보셨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그 방송으로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패널로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정치와 관련된 것도 막 나와요? 그럼 마구 던져요? 네. 그거 옳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일단 뭐 관련돼서 저는 이제 청문회 부분 얘기를 하면요. 예. 어쨌든 그냥 뭐 이게 그 후보 검증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도 감정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도 꽤 예. 많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적 평론가 전문가인 척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 없냐 이거예요. 저는 근데 변호사보다 정치평론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이 아니야.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말 돌리지 마시고 청문회장이 이것도 졌으니까. 말 돌려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예. 정치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저는 그 정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평론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공천주문 출마할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네요, 그럼. 아닙니다. 제가 2020년에 공천 줄게요. 제가 당대표 할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한 얘기를 해. 청문회가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국민 반대도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지영 교수에게. 거의 자백을 받는 수준이에요. 저한테도 청문회 모드로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아니, 전 진짜 이상한 게 요즘은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또 총선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일찍이 일깨우고 여론조사는 과학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들 다 데뷔시켰어요, 제가. 네. 나오는 사람 고정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보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이분들이 벼랑간 정치평론가 됐고 여기저기로 막 나가는 거야. 그래 전화로 갖고 나가지 마라, 당신들. 전문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하면서 정치 야매가 탄생하는 거예요. 야매. 일본 방송 부적합 아니에요? 방심에서 나왔어요? 지난번에 많은 거지. 제가 약간 사투리 쓰니까 엄청 참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예. 참 끝이 기네. 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번 청문회도 그랬습니다만 결국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오늘도 좀 부족했다. 한 번씩 한번 뜯어보시죠. 강경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위장 진입 관련된 의혹과 그리고 정여세 탈루,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 위장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셀프 고백했다시피 본인이 오늘 무조건 몸을 낮췄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딸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교로 지금 그 옮기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그 강경화 후보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완벽한 후보자 모든 점에 있어서 완벽한 무결점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 관련된 부분이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보고를 받고도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밀었다면 그래도 정책이라든지 더 큰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물론 그 지난 내 상당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잘못한다는 게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볼 때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거 본인들은 그렇게 완벽무결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치 본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막 벌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게 내가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하는데 보고 가만히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네들은 못하다가 왜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조대진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득력이 썩 없는 게 조대진 변호사께서 이제 정치나 공직 이런 데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왜 자꾸 저를 출마를 시키시나요? 아니 집안이 그 순천에 아주 그 뛰어난 재력가 아니에요. 나도 검증하면 나도 나오니까 내가 미리 자락을 깔아놓고 이 정도 결함은 다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 인사청문회로 자꾸 들어가는. 조대진 변호사 청문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임명권자가 모든 부분을 체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궤적까지도 다 책임지라 그게 업무 수행에 관련돼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넘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업무 수행 능력, 정책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도 일부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 검증에서 어쨌든 이제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데 이 재밌는 포인트는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칼날을 벼르고 세게 공격을 하는 반면 또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정책 검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G2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 수 있냐,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위안부 이런 협상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 뭐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해서 이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여당 의원들은 초반에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그 유일한 여성 후보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고 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 혹은 또 한국 관료 사회에 굉장히 둔감할 것이다. 그래서 조직 장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내공이 있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아니, 외교부에서 어쨌든 나가서 10년 살았지만 외교부 그 공무원들도 그 아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외교부 공무원들과 교류가 많았을 거고 외교부 내에서의 평가는 대단히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이제 좀 나뉘는데요. 이를테면 외교부의 북미 엘리트 집단 안에서는 되겠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 되겠냐라고 하는 뒤에 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돼야 할 텐데.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워낙 그 이제 평가가 좋은 게 워낙 그 뛰어난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단 외교가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무대에서 활동했었던 국제 NGO 관련자들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 그 한 내용을 좀 종합을 아직까지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격 일변도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대화와 그다음에 압박. 어쨌든 압박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술을 쓴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유엔에
관련해서 내가 매일 했던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로 했었던 것이 갈등 협상, 조정자의 그렇죠. 역할. 갈등 해결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그 본류하고는 조금 빗나간 거지만 조대현 변호사님, 외교부 내에 이른바 이제 외시 출신들, 그 엘리트 메인 그 주류 라인에서 이거 비고시 출신이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기득 세력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좀 돌거든요.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외교관이라는 그 집단 자체도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 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느 국가를 가는 뭐 대북 그렇죠. 라인, 뭐 예. 북미 라인이 뭐 힘이 제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평균적인 지식 속에서도 지금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외교 그 라인의 정통 라인을 안 따라간 사람이 지금 수장으로 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견제 세력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추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뭔가 변화를 공직사에서는 변화를 주려고 하면 더 이제 좀 거세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그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에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자신의 별칭을 외교부 직원들은 다 기름장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교부 직원들의 이런 이중성, 좀 이렇게 그 간사스러움,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안 좋은 소문도 도는데 또 외교부 직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 다 나가라고 이게 지금 무슨 시위하는 거냐고. 없을 때는 남의 편, 힘 세지면 내 편, 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외교부 직원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아니, 비하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유만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름장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기에도 다 비슷하게 기름장어처럼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아, 기름장어로 한자로 하면 유만이? 예, 그렇죠. 많이 장어만이? 장어만점. 장어만점입니다. 기름류에. 그럼 장어집 가서 만 주세요. 그러면 줘요? 이상한 말 들었어요. 정부 초기 인사의 변곡점이 될 슈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 시험대에 오른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공언하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목표까지 내건 야당과 후보자 모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여당 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진 가운데 여야의 화력이 가장 집중된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외교 문제는 물론 위장 전입,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남편과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같은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전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초반 인사 검증이라는 높은 허들을 마주한 문재인 정부. 과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겨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6월 7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세 후보자가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여야의 치열한 불꽃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왜 지금 읽으면서 그 프롬프트 읽으면서 왜 버벅거렸는지 모르시죠?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요새 너무 그게 아니라 방송을 불꽃 많이 공방이라고 썼는데 네.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의원들이 너무 못했다.
근데 불꽃 공방이라는 건 양자가 내공이 치열하게 붙는 거 아니에요? 예. 불꽃 공방이 아니라 무슨 손꽃 공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불꽃 공방 아닌데로 더 버벅거린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지나치게 솔직한 게 저의 단점입니다. 그러게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지원 어디 교수죠? 부산 가톨릭대학교 예, 부산 교수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예, 교수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자막으로 나간과 동시에 패널분들이 상당히 흥겨워합니다. 패널분들의 세 분의 DNA 특징은 관심봉자입니다. 잘했죠? 관종. 관종 아닌데요. 그래요? 네. 관심 무서워요. 관 원장의 동생이 관종이에요. 네. 안 웃겼는데.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 오늘 직접 나가보셨어요? 아니, 오늘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예, 그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거를 유튜브로도 보고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했는데요. 예, 오늘 슈퍼 수요일이라고 예. 기자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지금도 아마 마감 중인 기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시청률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나 김희수 헌법재판